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행정법의 원리에 관한 설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전 시간에는 이제 그 헌법상의 원리로서 민주국가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그다음에 그 사회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들어와서 비례의 원칙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비례의 원칙은 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례 관계라고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정의 목표를 정해주는 그런 원칙이 아니고요. 그런 원칙이 아니고 이 행위의 기준, 행위의 표준 또는 행위의 잣대, 위법과 위법과 합법을 가르는 적법을 가르는 행위의 잣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잣대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헌법에서도 배우셨겠지만 비례 원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의금지 원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례 원칙이나 자의금지 원칙들은 이 잣대이지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헌법적인 예를 들면은요. 자,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 위헌이다. 이런 구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비례 원칙에 위반해서 위헌, 위법하다 이렇게 하시기에 앞서서 전제가 있는 거죠. 해당하는 기본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해당하는 기본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기본권이 먼저 상정이 돼야 되는 거죠. 예컨대 직업 선택의 자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그거를 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어떤 침해하는 어떤 국가의 행동이 있었단 말이죠. 그 행동이 위헌이냐 또는 위법하냐 아니냐를 가르는 잣대가 필요하죠. 그 잣대가 바로 비례 원칙, 자의금지 원칙 등등등의 그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설명했지만 이 비례 원칙은 어떤 행정의 목표나 목적, 이념 이런 것들을 밝히는 그런 원리가 아니고요. 그 목적과 수단 사이의 합리적인 비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잣대, 기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비례 원칙은 세 가지로 또 분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 또는 최소 침해 원칙, 상당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그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 영역을 제한하는 그러는 행정 영역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됐겠죠. 시작은. 그러니까 이제 경찰법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행정법상의 원리가 되고 그것이 헌법상의 원리가 돼서 이제 전 법체계에 적용되는 원리가 됐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인데, 그죠? 재량권 행사의 한계, 예컨대 징계 처분의 경우에 그 비행위에 상응하는 그러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비례 원칙이 어긋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비례 원칙은 비례 원칙 3개 중에서 마지막 상당성의 원칙 또는 협의의 비례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즉 재량권의 한계, 즉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가르는 기준은 협의의 비례 원칙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박스 안에 있는 예를 보면은 고등 검사장인 원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공인이니까 성명을 말씀드려도 됩니다. 신재륜 검사장인가 심재륜 검사장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검찰 내부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직무를 필연적으로 직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비사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는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만은 법원에서는 이게 너무 과도하다. 그런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로 사용되는 그 잣대는 비례 원칙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당성의 원칙, 협의 비례 원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간의 한계인데 주로 이제 부담인데요. 부담,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처분을 하면서
진입로를 개설한 후 기부 체납할 것, 뭐 이런 식의 부담을 붙이게 될 때 그 부담의 내용이 너무 가중하다라고 하면은 비례 원칙에 어긋나서 위법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행위 취소 철회도 행정행위를 취소 철회함으로써 생기는 공익이 있을 거고요, 그죠? 취소 철회 사유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사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형량행위 되죠. 이것도 역시 협의의 비례 원칙이 되는 거죠. 자, 공공의 필요에 대한 판단 기준, 토지 수용에 있어서 공익 사업에 해당해야 된다라는 것, 즉 공공성이죠. 그 다음에 공익 사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된다. 이 공공의 필요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비례 원칙,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 원칙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정 판결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행정소송에서는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얻어지는 사익과, 그죠? 처분을 취소하지 않음으로써 확보되는 공익 사이에, 공공공익 사이의 비교 형량. 이것도 협의의 비례 원칙에 관한 얘기겠네요.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반의 효과는 위법하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중요한 얘기 중에, 중요한 원칙 중에서 신뢰보호 원칙인데, 신뢰보호 원칙의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면은, 신뢰보호 원칙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를 한 경우에 그 신뢰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은 불법에서의 평등 대우하고 다른 문제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자, 신뢰보호의 근거는 헌법상의 원칙 중에 하나인, 법치국가의 원리 중에 하나인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서 파견된 거다, 이렇게 파생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으로서예요. 뭐 보통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 신뢰의 보호가치성, 관계자의 신뢰에 대한 처리, 신뢰 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분류도 요건을 나누기도 하고요. 판례처럼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한다. 두 번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세 번째, 그 개인이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된다. 이렇게 요건을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요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요건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겠죠. 첫 번째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냐, 도대체 뭐가 공적인 견해 표명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견해 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하는 데 있어서 그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신뢰의 보호가치성입니다.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뭐 인과관계나 아니면 뭐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설명할 건 없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건이고, 실무상으로도 가장 문제가 많고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공적인 견해 표명. 두 번째, 신뢰의 보호 가치성.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서 자, 먼저 그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즉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개인의 신뢰를 창출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된다. 즉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예를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폐기물 처리업이에요.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데 너무 리스키하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가 하나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른바 적정통보 제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이 계획서나 이런 등등을 만들어서 뭐 행정청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럼 행정청이 그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이대로 하면은 폐기물 처리업 영업 허가를 내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적정 통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부적정 통보를 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자, 적정 통보가 있고,
이 적정 통보가 나중에 이제 이게 행정행위냐 아니냐 또 하나의 큰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행정행위론을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간 먼저 기억해 두십시오. 이 적정 통보가 처분이냐 아니냐, 행정행위냐 아니냐 이것도 하나의 테마다. 자, 근데 지금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적정 통보에 따라서 영업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영업허가를 받아줄 거냐 말아줄 거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영업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말이죠. 적정 통보는 내줬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적정 통보는 이 영업허가에 대한 신뢰보험 측에서 생각할 때 해가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 맞죠? 맞지 않습니까? 뭐 딱 떨어지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죠. 자, 그런데 자, 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적정 통보만 받아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 땅이 폐기물 처리장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형상을 갖춰야 된다. 그럼 뭐 예컨대 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업 영업 허가뿐만 아니라 그죠? 그 부지의 토지 형질 변경 허가도 받아야 된다. 자, 요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적정 통보는 영업 허가에 대한 그죠? 공적인 견해 표명이지. 이 적정 통보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에 대한 그죠? 변경 허가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 형질 허가 변경 허가 신청이 거부됐어요. 적정 통보 이후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처분이 거부됐다고 칩시다. 허가 신청이. 그러면은 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거부당한 사람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적정 통보는 나중에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영업 허가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인 것이지 토지 형질 변경 허가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사례들은 그 교재를 보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도 좀 찾아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 내지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쟁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의 운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자, 취득세 부과 증수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구청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총무과 직원이 약속을 했다.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은 뭐 엄밀히 따지면 구청장이 권한자이니까 구청장이 어떤 공적인 견해 표명을 직접 해야지만 이 신뢰보호 원칙에서 말하는 첫 번째 요건이 달성이 되는 거냐?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예에 대해서는 그 밑에 보시면 되고요. 자, 32페이지로 오시면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내지 공적인 견해 표명은 처분, 확언, 확약, 행정계획,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세관청이요. 어떤 과세관청이 과세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과세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 따라서는 묵시적인 견해 표명으로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묵시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는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를 이른바 이제 특별히 실권의 법리라고 합니다. 실권의 법리.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뢰보호 원칙에서 중요한 두 번째 요건이 신뢰 보호 가치성이죠. 신뢰 보호 가치성. 자, 행정청이 어떤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귀책 사유가 없어야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신뢰 보호 가치성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됩니다. 자, 신뢰 보호 가치성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 귀책 사유 문제잖아요. 귀책 사유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먼저 적극적으로요.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 예컨대 건축허가 신청을 받으려고요.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뇌물을 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은 신뢰 보호 가치성을 인정하기 어렵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예컨대 뭐 적정통보 아까 얘기해서 적정통보가 위법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나중에 신뢰보호 원칙을 얘기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뭐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또 포함이 됩니다. 중대한 과실도.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부정행위가 있다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방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하자가 있다라는 걸 알았거나 뭐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신뢰는 보호 가치성이 없는데 조금 더 설명하면은 이미 상대방은 나중에 이 행정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뢰 보호 가치성에서 이 부정행위에 기인한 거거나 아니면은 뭐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요거에 판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형성이 됐겠죠. 예, 그 구체적인 판례들을 제가 그 교재에 대략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례, 그 다음에 34페이지로 가면은 하자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과 관련된 사례 이렇게 나눠서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뭐 시간이 되시면은 구체적으로 판례도 한 번씩 찾아보시고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 보호의 내용인데요. 이른바 존속 보호하고 보상 보호인데 먼저 1차적으로는 존속 보호가 돼야 되는 거고 존속 보호가 되지 않을 때는 보상 보호가 되는 건데 자, 존속 보호가 뭐냐? 이미 부여된 허가, 행정 계획 등을 행정청이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않고 신뢰 보호 원칙 때문에 유지하거나 약속된 허가를 부여하는 것. 이게 이제 원래 있던 걸 그대로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존속보호가 되는 거고요. 보상보호는 그렇게 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뭐 가치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돈으로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인데요. 자, 이게 신뢰보호 원칙은 주로 사익의 보호와 관련된 거죠. 자, 사익의 보호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른 공익적 가치와 필연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신뢰보호 원칙도 물론 이제 헌법상 원리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신뢰보호 원칙대로만으로 모든 행정행위의 적법 위법을 판가름 낼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다시 자, 적정통보 사례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조금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적정통보를 통해서 영업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적정통보를 다 이행하고 내용을 다 이행하고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은 경우하고요, 그죠? 해주는 경우가 있겠죠? 자,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저 법률 적합성의 원칙. 원칙에 따른 행정청의 조치이죠. 만약에
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내줬다는 거는 뭐예요? 영업 허가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즉 법률적 합성의 원칙을 희생한 거죠. 희생하고 신뢰보호 원칙을 더 존중한 거죠.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법률적 합성의 원칙은 공익을 대변하는 거고요. 그죠? 신뢰보호 원칙은 사익을 대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비례 원칙에서 나왔던 얘기가 다시 또 되돌이표처럼 또 가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하나의 원리를 절대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법률적 합성의 원칙도 법치 국가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성의 원리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도 제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리기를 법치국가의 원리 세 가지 파생 원칙 중에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서 나오는 거로 도출되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법률적 합성의 원칙도 헌법성의 원리고요. 신뢰보호 원칙도 헌법성의 원리라서 양자가 어느 쪽이 우월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양자가 같은 정도의 가치를 지닌 거다라고 보는 거를 이른바 동의설이라고 합니다. 동의설. 그럼 판례도 동의설에 있고 저 역시 동의설에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신뢰보호 원칙하고 법률적 합성의 원칙이 상호 조화가 돼야 되는 거죠. 상호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협의 비례 원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공익이고 이건 사익이니까요. 양자를 비교 형량해서 이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을 저버려야 될 만큼 이 공익이 훨씬 우월하다. 예컨대 이 적정 통보대로 위법한 영업 허가를 내주면은 환경상의 이익이 너무 심하게 환경이 침해가 된다, 피해가 된다. 이러면은 법률적 합성의 원칙에 따라서 공익을 우선해서 영업허가 신청 거부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침해하는 정도가 미미하고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미미하고 이 사람이 여기에 들인 손실,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 너무 크다. 그렇게 되면은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비록 위법한 영업허가이긴 하지만 다소 위법한 영업허가이긴 하지만은 영업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요건이 모두 다 갖춰졌다고 해서 모든 행정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익 형량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익 형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이 갖춰지고 이익 형량 한 후에 그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판가름 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만 갖춰졌다고 해서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개개의 경우를 한번 신뢰보호 원칙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인데요. 자, 위임입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위임명령을 제정한다든지 하는 것도 행정작용 중에 하나죠. 이건 이제 행정입법론 시간에 다시 배우도록 할 텐데, 자, 이 법률과 마찬가지로 법규명령이 말입니다. 과거에 이미 완성된 사실이죠.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사후적으로 규율해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다. 권익을 침해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진정소급입법이 되는 거고요. 그죠? 이미 과거에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이나 법률 관계에 대해서 규율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부진정 소급입법이 됩니다. 자, 우리가 헌법 시간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요. 자, 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급입법 금지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적용돼야 될 법률은, 그러니까 개정 법률이 무효니까, 법령이 무효니까 개정 전에 법령이 되죠. 예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법적 상태가 불안전하거나 불확실하거나 혼란스럽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 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 보호 요청이 우선하는 중당의 한 공익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정 소급 입법의 경우에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이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진정 소급 입법이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판단한 예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부진정 소급 입법은 아직은 완성된 법률 관계나 완성된 사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합헌인 거죠. 합헌하거나 또는 합법인 거죠. 그래서 개정 법령이 항상 적용되는 거죠. 항상 법률은 말이죠. 법률뿐만 아니라 법령은 항상 개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원칙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법령이 헌법도 개정이 되잖아요. 다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현실과 법령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법률이 개정되는 거죠. 이거를 당연한 걸로 한다라면은 부진정 소급 입법에서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야 된다. 개정 전의 법령을 했으니까 그 신뢰를 보호해서 나에게는 개정 후에 법률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개정 전에 법령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은 항상 개정되는 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도 개정되는데요. 예. 자, 그런데 그런 신뢰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신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뭐가 하냐면은 이른바 경과규정이죠. 경과규정. 이 법령은 시행하는데 뭐 1년 후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기존에 이미 허가가 신청된 거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률에 의한다든지 이렇게 부칙에 보면 경과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경과규정을 두는 이유는 신뢰 보호를 조절시키기 위한 거죠. 신뢰 보호를. 자, 그렇게 됐거나 아니면 아예 경과 규정이 없단 말이죠. 해서 개정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경과 규정에 내가 해당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아예 경과 규정이 없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개정 법령이 적용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는 어떤 개정 전의 법령을 신뢰를 했어. 자, 개정 전의 법령대로라면 나는 허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허가가 나오기 전에 법령이 개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신법령에 의하면은 저는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저는 개정 전의 법령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를 했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허가를 못 받아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이 개정 법령을 나한테 적용하는 거는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익 형량이 되는 거죠. 그죠? 신법을 적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하고요. 그죠? 예. 그쵸? 예.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사익과의 비교 형량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신법을 적용할 거냐, 국법을 적용할 거냐가 결정이 됩니다. 판례의 표현대로라면 뭐냐면은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 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종합하여 비교 형량하여야 된다. 이렇게 판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칠게 말씀드린 거를 판례는 이렇게 고상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판례 사안들을 살펴보면은요. 자, 법률에서 부진정 소급 입법에 관한 법률에 관한 부분은 이제
저기 헌법 시간에서 헌법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는 지금 이 행정 입법 그 법규 명령에 관한 얘기들이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법규 명령에 대해서 부진정 소급 입법에 대해서 법규 명령에 관한 부진정 소급 입법에서 개정 법령을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한 판례가 그리 많지 않겠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령은 항상 개정되는 게 운명이고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크게 볼 수 없다. 그렇게 그 무게를 크게 달아주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례 중에서 그러니까 신뢰보 원칙을 적용한 사례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 없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항만공사 도중에 구시행령이 개정돼서 총 공사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불리하게 바뀌었다. 절대평가제가 존속될 것을 전제로 변리사 시험 준비를 했는데 시험 보기 두 달 전에 상대평가로 바뀌어버렸다.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이 필수 한약 관련 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한약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응시 자격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신뢰보 원칙이 작동한다라는 것. 요 몇 가지만 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자, 보통의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신뢰보 원칙이 잘 이제 작동이 안 될 텐데 요 경우는 시험과 관련된 거잖아요. 사례 중에서 대부분이 인정된 사례 중에 대부분이 시험과 관련된 거죠. 사람들이 자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 시험의 자격이라든지 요건을 일단 설정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너희들 준비하라는 거죠. 그랬는데 시험 보기 전에 그걸 바꿔버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했던 사람들한테는 신뢰보 원칙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신뢰들. 이건 국가가 유도한 신뢰들이잖아요. 유도된 신뢰라고 합니다. 이런 유도된 신뢰는 강하게 보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입니다. 자 보세요. 수익적 행정행위죠. 영업허가는 수익적 행정이죠. 허가를 받은 상대방한테 권리하고 이익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이란 말입니다. 자, 적정 통보가 애초부터 위법했는데 영업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취소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적정 통보를 내주고 난 다음에 사정 변경이 생겼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철회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 취소의 문제에 있어서는 법률 적합성의 원칙하고 신뢰보 원칙이 충돌되는 상황이고, 철회에 있어서는 행정의 어떤 현실 적응성이죠. 그것과 이 신뢰보 원칙이 충돌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미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 확약도 공적인 견해 표명이죠. 어떤 행정행위를 장래에 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일단 확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계획보장인데요.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 도시계획과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계획을 신뢰하고 투자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계획이 변경되거나 폐지됐습니다. 그러면은 계획을 보장해달라든지, 계획을 존속시켜달라든지, 계획을 지켜달라든지 이러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아까 법령도 개정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계획이야 뭐 하물며 계획이야. 그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권입니다. 실권. 신뢰보 원칙은 행정기관이 장기간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할 때 공적인 견해 표명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신뢰보 원칙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신뢰보 원칙을 우리는 이제 실권의 법리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보 원칙의 하나의 특수한 형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판례는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판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묵시적 견해 표명에 의한 신뢰보 원칙 문제라고 보는데 판례는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실권의 법리를 도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뉘앙스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제재적 처분과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례들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예컨대 택시 운전사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행위를 했다가 적발됐는데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서 안심하고 계속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야 운전면허 취소를 했다. 이렇게 된 경우에 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해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죠. 이게 좀 구체적인 타당성에 따라서 이게 좀 사례가 왔다 갔다 해서 일목요연하게 일관되게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렇습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은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등의 원칙입니다.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평등의 원칙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차별 대우가 있었느냐. 본질적인 차별 대우가 있었느냐. 두 번째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냐. 아주 뭐 손쉬운 예로 예컨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현역병으로 입영한다는 거죠. 입영할 때 그 여성분들은 의무적으로 입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질적인 차별 대우는 존재하는 거죠. 남성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차별 사이에 그러면 그 차별만 있다고 해서 차별이 있다고 해서 바로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가는 건 아니죠. 차별이 있어도 그 차별이 합리적인 차별이다라고 하면은 위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등의 원칙은 두 단계로 나눠서 살펴보시면 되는 건데요. 헌법 시간에 많이 배우셨겠죠? 자, 적용 영역을 보면은 이제 가장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행정의 자기구속이라는 겁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이. 예컨대 행정청이 말입니다. 자, 뭐를 예를 들면 좋을까요? 예컨대 음주운전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음주운전을 하면은 0.05% 면은 면허정지 며칠인가요? 30일? 0.07%면은 면허정지 100일. 0.10%면은 면허 취소. 자, 이거가 지금 도로교통법 행정규칙에 이제 아마 규정돼 있을 텐데, 예. 만약 그거를 이제 차상시키고요, 예. 잊어버리시고, 자, 0.05%면은 면허정지다. 0.07%면 면허정지 30일이다. 0.07%면은 면허정지 100일이다. 0.10%면은 면허 취소다. 이렇게 공무원들끼리 서로 약속을 미리 해놔야 되는 거죠. 해놓지 않으면은 담당하는 이 공무원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해서 큰 혼란이 이루어질 거고 공무원 스스로도 어떻게 행동할 바를 모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매뉴얼 같이 이렇게 미리 좀 자기들끼리 약속해 놓으면은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법은 아니죠. 그죠? 자기들끼리 약속이잖아요. 물론 지금 요 운전면허는 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어서 이게 법규냐 아니냐 논란이 됩니다. 논란이 되지만은 일단 만약에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관행이 생겼죠. 그러면은 누구든지 0.05% 음주운전이면 30일에 면허정지를 받을 거라고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계속 똑같이 해왔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0.05%인데 100일의 면허정지를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이거 평등의 원칙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취소하겠죠. 그러면 그걸 돌려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교훈을 얻겠죠. 아, 이거 우리끼리 약속을 정했지만은 이거 어기면은 우리끼리 약속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기면은 평등의 원칙을 매개로 해서 위법하게 될 수도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돼서 웬만하면은 0.05%가 오면은 면허정지 30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행정의 자기구속이라고 합니다. 자기구속. 네. 나중에 행정규칙론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자기구속이 이런 거구나.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평등의 원칙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에서의 평등 대우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적용 사례는 제가 교재에 써놓은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부당결부 금지 원칙입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행정작용을 할 때 그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부당결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부당결부 원칙은 이제 통상적으로 두 가지 적용 영역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생각할 거는 부관과 관련된 겁니다. 역시. 자, 비례 원칙 때 설명했던 부관을 다시 한번 사례를 다시 한번 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자,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처분을 하는데, 자, 이 아파트와 관련된 진입로죠. 진입로를 개설 후 기부 체납할 것이라는 부담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담을 붙였다. 이렇게 되면은 이 부담은 일단은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부당결부 원칙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죠. 왜냐면은 이 아파트 단지하고 관련된 어떤 부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게 되는 뭐 이득을 훨씬 넘어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례 원칙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안이 아니고요. 자,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뭐 예컨대 성북구청장에게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북구청장이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해주면은 당신이 뭐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데 그 이득 중에서 일부를 헐어서 우리 만약에 예컨대 여기 안암동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도남동에 도로가 2차선밖에 안 되는데 4차선으로 좀 어차피 당신 돈 버는 거 아니냐. 그 돈으로 조금 더 투자해서 4차 저 아파트하고 관련은 없지만 다른 동네에 도로를 좀 넓혀다고 그거를 부담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어긋나서 위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수단과 관련된 건데요. 두 번째 영역이.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번 학기 말미쯤에 이제 행정 집행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통적인 행정 집행은 이제 대집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행 강제금, 강제징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날 이제 사회가 복잡다단하고 그리고 이 제재를 가하는 여러 가지 기제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개발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이행 확보 수단, 뭐 실효성 확보 수단, 뭐 이런 걸로 묶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번 학기 말미쯤에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뭐 건축법을 위반하면 수도 공급을 거부한다. 이렇게 되면 아주 강력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 되겠죠. 되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당결부 원칙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비례 원칙이나 뭐 이런 것도 또 생각해야 되겠지만 따라 그런 단전 조치,
뭐 이런 것들이 과거의 건축법이나 이런 데 규정돼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현재는 이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아가지고 삭제됐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최근에도 아직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조세법에서 말입니다. 과세 처분을 했는데 이 세금 체납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금 체납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인허가 처분을 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관어 사업을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이게 합헌이냐 또는 뭐 합법이냐 관련해서 논란이 다소 뭐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신뢰보호 원칙인데요. 신의성실의 원칙이죠. 신의성실의 원칙은 뭐 당연히 민법에서 발전한 그런 원칙이죠. 그 원칙이 공법에도 이제 투영이 돼서 넓혀져서 공법 영역에서 특히 이제 법의 흥결이죠. 법적인 공백이 있단 말입니다. 이 공백을 메워주는 원칙으로서 활용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판례는요, 행정법 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뢰보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가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상당 부분은 앞에 얘기했던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판례에서는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판례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중에 꽤 많은 부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가는 거를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헌법상의 원리들, 헌법과 헌법상의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죠. 법률이죠. 42페이지입니다. 법률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가장 중요한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거죠.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약과 국제법규도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죠. 헌법에서 그죠? 조약과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명령이죠. 여기서의 명령은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는데 주로 이제 법규 명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행정 입법 시간에 다시 설명할 테니까. 법규 명령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위임 명령하고 집행 명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 발령하느냐에 따라서 뭐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것을 조례라고 그러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것을 규칙이라고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불문법원으로서 행정관습법이죠. 자, 행정관습법이란 행정 영역에서 일반 사회생활 및 행정의 운영에 관한 오랜 관행이 국민 또는 관계자의 법적 확신을 얻어서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것을 말한다. 뭐 민법에서 이미 설명을 다 들으셨겠죠. 관습법에 관한 얘기가 이제 행정법적인 것으로 모두를 전환해서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어떤 법적인 관행이 있어야 되는 거죠. 행정법적인 관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랜 기간 일반적으로 되풀이되어야 된다. 객관적인 요건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건은 이제 법적 확신이죠. 자, 법적 확신인데 이런 관습법이 국가에서 승인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법적 확신설과 승인설, 그죠? 그러니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적 확신만 있으면 되고 국가의 특별한 승인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게 관습법이다라고 승인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다. 그런 절차까지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법적 확신설이 되는 거고요. 승인설은 뭐 그 반대의 견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일단 이게 적용이 되려면 주로 이제 법원에서 판례로서 이제 판결로서 확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우리나라에서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일단 행정관습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기가 민법에서는 뭐 나타날 빈도가 있을 수 있죠. 확률이 있을 수 있지만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공법에서 이게 불문법원이 행정관습법이 관습원법인가요? 관습원법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관습원법을 제외하고 과연 인정되기가 서울이 수도다라는 관습원법. 자, 행정관습법의 효력에 관해서는 성문법 개폐적 효력과 성문법 보충적 효력으로 견해가 나뉘는데 뭐 행정관습법이 성문법과 저촉되는 경우에 행정관습법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예. 성문법 보충적 효력설이 일반적인 견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판례법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뭐 판례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판례법이라는 것을 어떤 법원으로 인정하기가 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어떤 판례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구속력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리와 법의 일반 원칙인데 보통 이제 조리나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설명되는 것들이 대부분은 사실은 헌법이나 헌법 원리 뭐 또는 법률의 일반 원칙 그런 것들이죠. 예,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행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